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우연히 3번이면 필연이라는데 이런 인연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와 저희 엄마의 기가 막힌 인생을 공유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와 저희 예비신랑은 제가 예비신랑 대학원 근처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 대학원생이었던 그는 제가 일하는 카페에 커피를 사러 거의 매일 왔고 얼굴을 자주 보다 보니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하고 지내는 사이가 됐죠. 그리고 커피를 주문하고 가져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몇 마디 간단한 대화나 안부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렇게 3달쯤 지난 가을의 어느 날 퇴근길에 가게 앞에서 그를 마주쳤어요. 실례인 줄 알면서도 제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고 말문을 연 그 사람은 저는 내년에 졸업해요. 그러면 성희 씨를 더는 못 만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며 사실은 자신이 지금 석사 졸업 논문이 한창이라 이렇게 매일 카페에 올 시간이 있는 게 아닌데다가 커피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아니라며 저를 만나는 그 5분의 짧은 시간을 위해 매일 커피를 사러 들렸던 것이라고 말했어요. 자기가 지금 연애나 하고 있을 처지가 아니라는 것도 말 몇 번 나눠본 손님이 갑자기 이런 말 하는 것도 우습고 무서울 수 있지만 자신의 진심을 꼭 전해주고 싶다는 그 말에 저는 감동을 받았죠. 그렇게 저와 그는 사귀게 되었고 남자친구가 졸업을 하고 제가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괜찮은 직장을 구한 후에도 함께하며 결혼 이야기가 오갈 정도로 깊은 관계로 발전했어요.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인데 저보다 5살 많은 예비신랑은 자신이 어릴 때 입양된 양자라고 했어요. 다행인 것은 좋은 가족을 만날 수 있었던 점으로 대기업 임원이신 아버지, 의사인 어머니 덕분에 윤택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고 부모님 2분 다 좋은 분들이라고 했죠. 사실 예비신랑 집안의 경제 형편이 저희 집안보다 좋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이미 눈치채고 있었지만 자세한 부분은 신뢰라는 생각에 서로 캐물은 적이 없었기에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우리 집안과 예비신랑의 집안이 격차가 큰 것에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저희 집안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단란하고 평범한 가족이지만 집안 형편이 좋지 못한 편이었거든요. 저 역시 그런 가정 형편 때문에 크게 학문에 뜻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찍 아르바이트로 시작해 취업을 한 거였고요. 예비신랑은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속물적인 사람들 아니야. 너는 충분히 착하고 좋은 사람이고 그거면 충분해. 라며 저를 다독여 주었고 저희는 이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로 약속했어요. 그렇게 저와 예비신랑은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예비 시부모님을 만나기로 했어요. 아무리 2 사람이 사랑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하지만 부모님의 허락 없이 결혼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인사를 드리고 온 후의 기분은 회사에 입사할 때 면접을 볼 때 딱 그 기분이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대놓고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아들이 워낙 성격이 독특한 애라 특이한 여자를 데리고 올 줄은 알았는데 아휴 그래도 이 정도일 줄은 몰라서 꽤나 충격이 크네. 솔직히 거기까지는 이해했어요. 제가 뭐 재력, 학벌, 외모 어디를 봐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인 것은 맞았으니까요. 대기업 임원 아버지의 의사어머니 그리고 번듯한 대학을 나와 석사과정까지 밟고 대기업에 취직한 아들. 어디를 보고 봐도 제가 밀리니까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말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내 배로 낳은 자식이 아니라지만 그래도 여태 이 집에서 자라면서 보고 배운 것들이 있을 텐데 말이야. 부모가 이렇게 번듯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여자를 반려자라고 데리고 왔으니 아휴 역시나 본태는 사람이 숨길 수 없다고 실망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제가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해도 예비 신랑이 입양하라는 사실까지 일부러 들먹여가면서
다른 사람도 아닌 엄마가 아들을 그렇게 모욕해도 될 일인가요? 저는 그동안 예비 신랑이 저에게 부모님 두 분 다 성정이 올곧고 성실한 분이야 라고 했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눈 하나 깜짝 않는 예비 신랑의 표정을 보고 알 수 있었죠. 이런 일이 오늘이 처음이 아니구나. 그동안 이런 식의 무시를 많이 당하고 살았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요. 그래도 어쨌든 반대는 안 하신다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어머니. 5살 때 입양되었다던 예비 신랑은 30년 가까이 이 집에서 살면서 이미 이런 대우가 머릿속에 박힌 듯 태연하게 행동했죠.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에서부터 심상치 않음을 저 역시 느꼈지만 예비 신랑의 태도가 워낙 확고했던 데다가 저 역시 그를 너무나 사랑하고 또 믿었기에 이 결혼을 강행하기로 결정했어요. 예비 신랑 역시 반기면서 환영해주지 않을 거라는 건 이미 알았어. 어머니는 내가 누굴 데리고 가도 꼬투리를 잡으실 분이야. 그러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 하고 저를 다독여 주었죠. 하지만 그렇게 허락도 통보도 아닌 애매한 인사를 드린 후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심각한 트러블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예비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를 찾아오신 것이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집이 형편이 어렵다 보니 엄마도 아직 일을 하고 계신데요. 엄마가 일하는 식당을 어떻게 아셨는지 거기로 예비 시어머니가 예고도 없이 다짜고짜 찾아오신 거였죠. 엄마를 찾아와서 예비 시어머니가 하신 행동은 사람을 일도 못하게 붙잡아 앉혀놓고는 고향부터 학력, 나이, 재산까지 말 그대로 호구조사를 하며 면접을 보신 거였어요. 저에게 했던 질문 그대로 똑같이 말이죠. 사실 저희 엄마는 초졸이세요. 그 당시에는 중학교 이상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 그리 드물지는 않았잖아요. 저희 엄마도 어려운 형편에 어린 나이부터 공장에서 일을 하시느라 초등학교 이후로 학력이 없다고 해요. 시대가 시대였던 만큼 저는 엄마를 부끄러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오히려 자신을 위해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어린 나이에 열심히 일을 하면서 먹고 살자고 아등바등 노력한 엄마가 자랑스럽게까지 느껴졌으니까요. 실제로 제 주변 친구들 부모님 중 엄마처럼 소년공 출신이라던가 어릴 때부터 파출부나 식모살이를 했던 분들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께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는 끼리끼리라는 이야기나 듣겠죠. 실제로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가 초졸 학력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도무지 용납도 이해도 안 된다는 듯한 말투와 표정으로 자식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이날이 때껏 뭐하고 살았대. 어릴 때야 찢어지게 가난해서 그랬다 쳐도 나이 들어서라도 고등학교 졸업장 정도는 딸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나이도 나랑 동갑이면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그러셨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 예비 시어머니도 운이 좋아 부자인 부모한테 태어난 것뿐 아닌가요? 만약 예비 시모도 저희 엄마와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다면 본인도 의사는커녕 대학 문턱도 못 밟아봤을 텐데 말이에요. 엄마는 그냥 예비 사돈이 찾아왔었더라는 이야기만 하셔서 그 정도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엄마의 가게에 찾아갔던 날 엄마와 같이 일하는 아주머니께서 그 사람 진짜 예의도 없고 이상하더라 며 이야기를 해주셔서 겨우 알게 되었어요. 저는 우라통이 터졌죠. 화내고 따져야 할 사람은 아닌데도 엄마에게 분풀이를 하고 말았어요. 엄마, 그런 소리를 듣고도 바보처럼 가만히 있었어?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물이라도 뿌려줬었어야지. 그런데 엄마는 슬픈 얼굴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혜미가 평생에 너한테 좋은 옷 한 벌을 못해다 입히고 너 대학도 못 보내주고 내가 네 인생에 도움 안 된 건 사실이잖아. 그리고 너 겨우 좀 시집 잘 가서 잘 돼보려고 하는데 내가 초치면 어쩌니? 도움은 안 되어도 방해는 되지 말아야지, 애미가. 저는 복장이 터져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엄마에게 소리를 쳤지만 엄마는
너하고 나는 곧 죽어도 부모 자식 사이고 장서방하고는 헤어지면 끝나는 사이 아니냐 라면서 순간의 기분에 휘둘려 후회할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오히려 저를 어르셨어요. 그런 모호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상견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비 시아버지가 지병이 있으셨는데 상태가 악화되어 수술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었고 집안이 초상집 분위기이니 결혼을 구태여 미루지는 않되 상견례는 없이 식도 단출하게 했으면 하셔서 그 뜻에 따르기로 했죠. 저는 일이 이렇게까지 꼬이는데 결혼을 해야 하나 싶었어요. 이 와중에 예비 시아버님 수술까지 받으신다 하시니 예비 신랑과 제가 결혼을 못하게 누군가 방해라도 하는 것만 같았죠. 하지만 예비 신랑의 마음은 꺾이지 않았고 저는 계속 반신반의하는 채로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식 당일에 또 사건이 터졌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제 부모님이 앉을 혼주석을 싹 빼버린 거예요. 거기에 다른 사람을 앉힌 것도 아니고 물론 그랬어도 심각한 문제지만 아예 자리 자체를 빼버린 겁니다.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입장만을 기다리고 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저는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서 도저히 이번만큼은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갈 수 없었어요. 그동안 엄마의 그 슬픈 얼굴이 잊혀지지 않아 부당한 언행을 당하고도 이 결혼이 잘못되면 엄마가 자기 탓인 줄 알고 자책하실 거야 하는 생각이 버텼는데 그런 엄마의 자리를 자기 마음대로 없애버렸다 하니 말 그대로 머리에 뚜껑이 열리기 일보 직전이었죠. 어머니, 저희 부모님 혼주석을 말도 없이 빼셨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사실이냐고요? 그랬더니 예비 시어머니가 제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아니, 그런 부모는 없는 게 너한테도 차라리 낫지 않니? 지금 이 자리에 신랑 측 하객이 어떤 사람들이 오는 줄 알아? 너 쪽팔리고 창피하지 말라고 취한 조치야. 뭘 알고나 떠들어? 그리고 너 지금 못 베어먹은 티내니? 어디 CM이 될 사람한테 눈깔 똑바로 뜨고 바락바락 떼들어. 이래서 머리 나쁘고 출생이 천한 것들은 안 된다니까. 감히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제가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뒷목을 잡고 말도 못 잇고 있는 사이에 저에게 인사라도 하고 가려고 신부 대기실에 들어오시던 부모님이 딱 그 막말을 다 들어버리신 겁니다. 아빠도 엄마도 시어머니의 그 망언에 기가 죽어 아무 말도 못하고 의기소침한 표정으로 서 계셨고 엄마는 결국 눈물을 보이며 돌아서셨어요. 신부 대기실 쪽에서 고성이 오가는 소리에 이미 하객들이 거의 다 입장해 있던 식장안은 수렁거리는 소리로 가득했죠. 그렇게 체면이니 뭐니 따지시는 예비 시어머니, 그 말씀도 좀 목소리 낮춰서 고상하게 해주셨으면 오죽 좋았을까요? 내 결혼식인데 이 수습안되는 상황에 난처해하고 있을 때쯤 뒤쪽에서부터 큰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여드는 좋게 되었음직한 연세가 지긋하신 할아버님 한 분이 이것들이 지금 못들 하는 짓이냐? 하고 고함을 치시며 신부 대기실 쪽으로 들어오셨어요. 아이고, 아버지 벌써 오셨어요? 벌써는 무슨? 이제 시기 목전에 와 있는데 대체 하객들 저리 모아두고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 말이다. 소리 바락바락 찔러가면서. 예비 시어머니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보니 예비 신랑의 외할아버님 되시는 분인 듯 했어요. 그 아나무인 시어머니도 자기 아버지 무서운 줄은 아는지 할아버지가 그렇게 호통을 치며 나무라시자 뜨끔하는 표정으로 찍소리도 못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를 본 저희 엄마가 갑자기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빳빳하게 굳어서는 덜덜 떨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진짜 못 볼 것을 본 사람의 표정 그 자체였죠. 한참을 굳어있다 갑자기 퍼뜩한 표정으로 정신을 차리신 엄마는 여전히 예비 시어머니를 나무라는 할아버지께 다가가 소리치셨습니다. 아저씨, 나 알죠? 나 박희영이요. 기억하시죠? 재건 아저씨.
순간 정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변의 모두가 엄마를 주목했죠. 하던 말을 멈추고 엄마를 바라본 그 할아버지 역시 상당히 놀란 표정, 아니 차라리 충격을 받은 것 같은 표정으로 내 외손주 결혼식에 네가 왜 있는 거냐 희영아? 네가 왜 여기 있어? 하며 화를 내듯 소리치셨어요. 엄마는 힘이 탁 풀린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시다가 조금 전보다는 훨씬 침착해진 목소리로 아저씨 외손주랑 제 딸이 결혼해요. 오늘 두 사람 결혼식이에요. 이 웨딩드레스 입고 있는 사람이 제 딸이에요. 어리둥절해 있는 저를 향해 엄마가 천천히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알고 보니 엄마와 제 예비 신랑의 외할아버지는 아주 대단한 인연이었어요. 아니, 이것을 인연이라고 해도 좋을까요? 저는 엄마의 유년 시절에 대해 깊게 아는 바가 없었어요. 외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형편이 어려워진 어린 시절부터 일을 해야 했다는 이야기 말고는요.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를 제 결혼식 날이 되어서야 들을 수 있었던 거죠.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외할머니는 오래가지 않아 재혼을 하셨다고 해요. 아이도 아직 어리니까 아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신 거였겠죠. 특히 그 시절에는 사별을 했든 이혼을 했든 여자가 남편 없이 아이를 혼자 기르는 것이 무척이나 힘든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엄마의 새아버지가 바로 예비 신랑의 외할아버지였다고 합니다. 당시 외할머니는 이 할아버지, 그러니까 예비 시어머니의 아버지이자 제 엄마의 새아버지였던 할아버지가 노총각인 줄 알고 재혼을 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막상 결혼하고 살림을 합치고 나서야 본인의 새남편이 철저히 숨기고 있었던 비밀을 알았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결혼한 적이 없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엄마와 동갑인 딸이 한 명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던 엄마의 새아버지는 막상 사실을 들키고 나자 태도가 180도 돌변했다고 합니다. 저의 외할머니에게는 내가 노총각이라 자식도 없고 이제와 자식 보기에도 늦은 나이니 희영이를 내 친딸처럼 생각하며 기르겠다. 그동안 남편 없이 혼자 애 키우느라 수고 많았다. 앞으로는 내가 고생을 덜어주겠다고 가머니설로 꼬셔놓고는 막상 일이 그렇게 틀어지자 태도를 바꾸어 뻔뻔하게 저희 엄마와 저희 외할머니를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엄마는 짐짓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가셨지만 그 목소리에서 지난 과거의 회한이 다 드러났어요. 엄마의 새아버지는 엄마를 그렇게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다고 해요. 내가 피 한 방울 안 섞인 어느 핏줄인지도 모르는 널 먹여 살릴 줄 알았냐? 꿈깨라며 고작 초등학생인 엄마를 그렇게 닥달하는 것은 물론 엄마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자 아예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고 종용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외할머니는 엄마가 고등학교까지는 진학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으셔서 중학교 입학은 겨우 했지만 날이면 날마다 돈을 내놓으라고 윽박을 지르는 새아버지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엄마가 초등학교만 겨우 나온 이유가 바로 엄마의 새아버지였던 사람, 그리고 제 예비 시어머니의 아버지이자 예비 신랑의 외할아버지인 저 남자 때문이었던 거죠. 그렇게 저희 엄마는 어린 나이에 일터로 내몰려 개미처럼 일만 했습니다. 외할머니는 대체 자신의 딸을 보호하지 않고 뭐 했냐고요? 저도 이야기를 듣다가 중간에 너무 기가 막혀 엄마에게 소리치듯 물었어요. 엄마는 어릴 때는 본인도 그렇게 자신의 어머니를 원망도 하고 미워도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도 힘없는 여자였기에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젠 동정심조차 들 정도라면서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진 않았지만 외할머니 역시 새남편이 무서워 평소에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죽은 듯 살았다는 것을 보면 엄마의 새아버지가 평소에 자신의 아내와 딸을 대하는 태도가 폭력적이고 강압적이었을 거라는 추측이 되었죠. 그렇게 저희 엄마가 뼈 빠지게 번 돈은 대체 어디다 썼느냐고요?
솔직히 전 처음에 엄마의 새아버지가 노름이나 주색잡기 같은 것을 좋아하는 논팽이라서 어린 새딸이 벌어다 준 돈을 그런 곳에 탕진하고 다녔나 하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것도 아니었다고 해요. 아니 차라리 그랬으면 나았을성 싶을 정도로 현실은 더 잔인하고 기가 막혔죠. 엄마의 새아버지는 고작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되었을 어린 새딸이 벌어온 돈을 10원 한 푼 빼놓지 않고 갈취해 자신의 친딸 뒷바라지 하는 데 썼다고 합니다. 자신의 새아내와 새딸은 흰쌀밥 한 그릇도 마음 놓고 못 먹는 가난 속에 방치하고 갈취를 넘어선 박대, 구박에 가까운 행위로 번 돈을 모두 빼앗아 그 돈으로 자신의 친가에 몰래 숨겨두고 기르던 친딸에게 좋은 옷을 사입히고 비싼 사립학교에 보내고 과외 선생까지 붙여주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남의 고열을 착취해다 바친 돈으로 예비 시어머니가 의대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엄마의 새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가타부타 말 한마디 없이 가출하고 나서였다고 해요. 갑자기 소리 소문 없이 말 한마디 없이 사라진 남편을 찾기 위해 외할머니는 일손조차 놓고 몇 달을 사람을 찾기 위해 수소문하고 다녔고 겨우 찾아낸 본인의 새남편 친가에서 자초지종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두 모녀가 쇠가 빠지게 번 돈으로 새남편이 자기 친딸의 학비와 생활비를 대왔고 그 돈으로 본인 친딸은 의대를 무사히 졸업해 의사가 될 수 있었다고 말이죠. 엄마 새아버지의 부모님은 그 이야기를 당당하게 하면서 물어물어 찾아온 새며느리를 미련하고 아둔한 여자 취급하며 문전박대했다고 해요. 아니 애초에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애초에 혼인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았고 배움이 일천에 글을 제대로 읽지 못했던 외할머니는 그 충격으로 쓰러져 시름시름 앓다가 몇 년 후에 결국 돌아가셨다고 해요. 엄마는 외할머니의 임종 직전에서야 모든 사정을 들을 수 있었고 10년이 넘게 잃어버린 세월의 회한으로 몇 달을 일도 제대로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울면서 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겨우 저의 아빠를 만나 다시 마음을 다잡고 저를 낳고 다시 살아볼 마음을 먹은 것이라고 말이죠. 저는 갑작스럽게 밀려드는 이야기에 정신을 못 차리고 엄마,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라는 말만 몇 번이나 되물었습니다. 그때마다 엄마는 차분하지만 울분에 찬 얼굴로 조목조목 다시 되짚어 이야기해 주셨죠. 지금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도 헷갈리시죠? 다시 정리해보자면 어린 시절 저의 외할머니를 속이고 어린 저의 엄마가 공장에서 내몰려 일해야만 했던 이유가 새아버지 때문이었고 그 때문에 저희 엄마는 초등학교만 간신히 졸업하고 평생을 가난에 시달리며 일만 해야 했는데 그 원인을 제공한 새아버지의 친딸은 호의호식하며 저희 엄마와 저희 외할머니가 벌어다 준 돈으로 의대까지 나와 버젓이 의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결국 외할머니의 새남편은 처음부터 정상적인 가정을 꾸릴 생각은 전혀 없었고 자신의 새아내와 새딸까지 철저하게 이용만 하다가 친딸의 대학 졸업과 동시에 버린 것입니다. 즉 그렇게 저희 엄마의 유청년기를 지옥처럼 만들고 결국 외할머니까지 그 충격으로 돌아가시게 만들었던 남자가 저희 엄마의 새아버지이자 예비 시어머니의 친아버지이자 예비 신랑의 외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저희 엄마가 번 돈으로 예비 시모가 의사가 된 거였죠. 정말 기가 막히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제 인생에 그리고 저희 엄마 인생에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결혼식이 정상적으로 시작되지 않고 신부 대기실 쪽에서 계속 소란스럽게 시작하자 하객으로 온 사람들이며 스태프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이야기를 듣고는 경악을 하고 있었죠. 예비 시어머니와 그 아버지라는 사람도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며 흘끗흘끗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천만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쨌든 외할머니 입장에서는 재혼했다고 생각하셨으니 엄마에게도 새아버지가 되는 것이지만
법적 혼인을 한 사실도 없고 엄마와 예비 시어머니도 피 한 방울 안 섞인 완전 남남이었기에 저와 예비 신랑도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떳떳한 관계이긴 했으니까요. 게다가 애초에 예비 신랑도 입양아로 그 집안과 피가 섞인 사람도 아니었기에 친족 결혼도 아니고 뭣도 아닌 완벽한 남남 관계의 떳떳한 혼인이었지만 문제는 당연히 그런 게 아니었죠. 어쩌면 제가 친족 결혼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아찔한 가정이 차라리 별것 아닌 것으로 느껴질 정도라니 저의 이 기가 막힌 현실을 이해하시겠나요? 진짜 문제는 지금 수습이 전혀 안 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저의 결혼식에서 엄마와 이 할아버지가 다시 만나게 되고 이게 하필이면 하객들에게도 생중계로 실시간 공개가 되고 있다는 점이었죠. 특히나 당사자 중 한 명인 예비 시어머니는 자신이 의사가 될 수 있도록 금전적 지원을 받은 데 이런 뒷배경이 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꿈에도 몰랐던 모양인지 정말 심하게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덜덜 떨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역시 그 긴 세월 다 잊고 살았던 모양인지 새삼 되새김질 되고 있는 과거가 떠오르는 듯 괴로운 표정인 것도 같고 죄책감이 어린 표정인 것도 같은 표정을 지으며 얼굴을 일그러뜨렸죠.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대는 소리는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그동안 자신이 그 어려운 시절에도 잘 자라고 잘 배워서 의사가 되었다는 자만감에 젖어 살았을 것이 빤했을 예비 시어머니는 벌벌 떨면서 자기 아버지를 붙들고 늘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저 여자, 저분이 하는 말 다 거짓말이죠? 저한테는 아버지가 원양어선 타서 번 돈으로 대학 보내준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년의 대부분을 외국의 바다 위에서 보내야 했기 때문에 저를 할머니 댁에 보내놓고 자주 못 오시는 거라고. 그래서 나랑 같이 못 산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맞죠, 아버지?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거죠? 예비 시어머니는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의 절규를 묵묵히 듣고만 있던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가까이 다가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희영아, 미안하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구나. 미안하다. 네 엄마가 이렇게라도 나를 벌 주려고 오늘 이 자리에서 너와 나를 만나게 한 것 같구나. 이제라도 이렇게라도 내가 뉘우치고 살으라고. 죽을 때까지 잊지 말고 죄 지은 마음으로 살라고. 네 엄마가 내게 벌을 주려고 나를 일깨워주려고 오늘 이 자리를 이렇게 만든 것 같구나. 저희 엄마는 담담한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내려다보고 계셨고 거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예비 시어머니는 충격적인 진실을 견디지 못하고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엄마 그리고 우리 외할머니의 피와 땀으로 자신이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거고 그 덕분에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심지어 시어머니는 자신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희생, 아니 착취를 당하며 살아왔던 피해 당사자를 그렇게 멸시하고 모욕했으니 스스로도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그나마의 인간성이라도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요? 누군가 119를 외치는 소리, 넋이 나간 표정으로 멍하니 저와 엄마, 그리고 할아버지를 번갈아 바라보던 멋들어진 턱시도를 입은 예비 신랑,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과 모여들어 수군대는 구경꾼들, 그 모든 것들이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느릿하고 고요하게 흘러갔어요. 정말 비현실적인 장면이었죠. 제 눈과 귀에는 모든 사람들과 소음들이 차단된 채 엄마와 그 할아버지만이 보이고 들렸어요. 내가 이제 살 날이 머지 않았나 보구나. 희영이 네가 내 저승사자가 되어 나타난 게로구나. 내가 아주 큰 벌을 받을 모양인 게야. 하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 보면 이제 와서 아무리 참회하고 뉘우치고 용서를 구해도 나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을 하늘님이 상기시켜 주려는 게야. 이런 말을 하면 너는 우습고 가당찮다 하겠지만 무섭구나. 무서워.
앞으로 엇것같이 남아있을 벌이 두렵구나. 그 이야기를 들으며 엄마는 먹먹한 가슴을 내리치시며 울부짖으셨어요. 네, 말 그대로 그건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엄마가 지난 세월 딸에게도 남편에게도 말 못한 상처받은 마음과 지독한 트라우마가 느껴졌죠. 이제 와서 죽어서 지옥 가는 건 무서우세요? 사람이면 그런 짓은 저지르지 말아야죠. 최소한 우리 엄마 장례식에는 와줄 수 있었잖아요.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 한마디만 해줬어도 아저씨 때문에 나는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멍울을 안고 살아가야 해요. 이 가슴에. 식장은 결국 아수라장이 되었고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부모님을 모시고 그곳을 탈출했어요. 여전히 현실 감각이 전혀 없는 얼굴로 멍하니 서 있는 예비신랑이 눈에 밟혔지만 그 순간 아, 내 인연도 여기까지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말았어요. 결국 저희는 파혼을 해야 했습니다. 차마 얼굴도 볼 수가 없어 전화통화로만 이야기를 주고받았죠. 마지막 통화를 할 때 그래도 한때는 제가 사랑했고 결혼까지 할 뻔했던 남자는 저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나도 이제 이 집과의 연애 끊고 살까 해. 솔직히 말해서 난 너 많이 사랑했어. 일이 이렇게까지 되었다는데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외할아버지를 어떻게 보고 살아가야 할지 난 자신이 없네. 그래도 고아인 날 지금까지 이렇게 키워주신 것만큼은 사실이고 내가 평생 감사해야 할 일이지만 그도 무척 복잡한 신경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프라이드가 남달랐던 저희 예비 시어머니, 그러니까 그 여자는 자신이 지금까지 이뤄낸 모든 것들이 자신과 자신의 집안의 힘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평생 그 수십 년의 세월을 트라우마와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던 사람은 따로 있는데 자기가 더 충격을 받아 그러고 있다니 솔직히 우습기도 했어요. 다만 그 사람에게도 최소한의 인간성만큼은 남아있었던 거라고 생각하려 합니다. 그 충격의 근원에 수치심이나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 같은 것이 더 많기는 하겠지만 우리 엄마에 대한 죄책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으니까요. 사실 그 여자가 인격적으로는 미숙한 사람이었어도 따지고 보면 자신 역시 아버지에게 속은 피해자 중 한 명이잖아요. 그동안 자신은 아버지가 원양어선을 타고 열심히 돈을 벌어 자신의 학비를 대어주었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함께 살지 못하고 친가에서 살았다고 생각을 해왔을 테니까요. 나중에 건너 아는 사람에게 들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여자의 아버지는 평소에도 매우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로 딸을 대했다고 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딸이 찍소리도 못하게 했다고 말이죠. 결혼식장에서 아버지가 등장한 것으로만으로도 벌벌 떨던 모습을 보니 그러고도 남겠다 싶긴 하더라고요. 물론 세월에 세월을 거쳐 외할머니와 엄마는 물론 저에게까지 이런 가슴 아픈 상처를 남기게 만든 그 할아버지만큼은 그 누가 뭐라 해도 용서할 수 없는 인륜을 벗어난 짓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엄마도 가끔 그 딸의 이야기를 하며 거기도 알고 보면 몰랐었던 거 아니야 라며 정신적으로 무너졌다는 소식에 조금 안타까워하기도 하셨지만 그 할아버지에 대해서만큼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명백한 대역죄인으로 결론 내리셨어요. 그 딸은 현재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문제로 인해 병원 일도 손에 놓고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해요.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자신들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 틈만 나면 엄마에게 찾아와 제발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몰랐어요. 내가 알았다면 알았다면 뭐가 달라져요? 이미 일은 일어났고 내 젊음은 그 어디서도 보상받을 수 없는데
그래요. 당신도 아버지가 그런 사람인 줄 모르고 살았으니 내가 이해 못할 것도 아니에요. 다만 당신이 지금 그렇게 호사스럽게 누리고 사는 거, 그게 당신이 잘나고 당신 아버지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만 평생 기억하고 살아요. 남에게 감사할 줄도 알고 미안할 줄도 알고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못 배웠다고 사람 무시하지 말고 의사라고 잘났다고 사람들 하대하지 말라고요. 내가 못 배우고 못 먹고 살았어도 그 정도의 인간된 도리는 지키면서 살 줄 알아요. 아이고 희영아, 제발 용서해다오. 이제라도 늦었지만 너와 네 딸, 내가 가진 남은 재산으로 어떻게든. 다 필요 없어요. 당신과 당신 딸이 내 고열을 착취해서 번 그런 더럽고 무서운 돈, 내가 한 푼이라도 필요로 할 것 같아요? 필요 없으니 그만 돌아가세요. 80이 넘어 살 날이 오래 남지 않은 그 할아버지는 죽음 이후의 세상, 그러니까 정확히는 자신이 받아야 할 벌과 업보가 두려운 듯 했어요. 웃기죠? 지금까지는 멀쩡히 다 잊고 살다가 갑자기 죄의식이 생겼다는 것이 말이에요. 정말 엄마에게, 그리고 돌아가신 우리 외할머니에게 미안해서 저러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고 싶어서 자기 편하자고 저러는 것이 너무 눈에 보여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저도 기가 막히고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그 후로 저의 전 남자친구는 정말로 부모와 연을 끊고 사는 모양인지 살던 집도 이사가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해요. 자식에게 딱히 정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래도 자식이라고 혹시 소식을 아느냐고 저에게까지 물어보더라고요. 그 집안은 할아버지와 딸의 사이는 물론 그 딸의 남편, 그리고 그 딸과 아들의 사이도 완전히 틀어져 봉합할 수 없을 정도로 가정이 와해되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솔직히 저도 사람인데 마음이 마냥 상쾌하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그런 게 바로 인과응보인 것을요. 저와 부모님은 서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 평온하고 행복한 날들을 찾아보려 노력하며 살고 있어요. 이제 이 지긋지긋하고 끔찍한 악연은 여기서 끝을 내려 합니다. 부디 앞으로는 그 집안과 관련된 누구와도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랑 연관된 사람을 만날지 모르니 항상 올바르게 사시길 바라고 늘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